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병법사 제154부 광해군 시대의 조선 무엇이 문제였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619년 3월 무렵 조선의 국왕 광해군은 패전 이후의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재빨리 외교전에 나서게 됩니다. 하여튼 광해군이 이런 감각 센스 자체는 나쁘지는 않아요. 그거는 분명히 이제 잘 대처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제일 큰 문제가 이거예요. 같이 참전했던 명예, 도덕, 유정은 전사를 했죠. 그쪽 지휘부는 싹 다 죽었는데 문제는 같이 따라갔던 조선군 지휘부가 송두리째 후금에 투항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김응하 같은 경우 전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나름 명예다가 우리가 열심히 싸웠다라는 그런 증표로 제시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되겠는데 아, 근데 어쨌든 간에 도원수 강홍립을 비롯해서 핵심 지휘부가 다 투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 문제를.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요, 명제국으로부터 심각한 오해를 불러올 여지가 있다는 거죠. 너네 일부러 투항했지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조선 조정대에서 강홍립의 가족들을 연좌를 해가지고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나왔는데 그게 뭐 야박한 내용이 아니냐 너무 그렇게 좀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름 이런 문제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액션을 취해줘야지만이 쟤네들이 의심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주장했던 사람들도 정말 비정해서 야박해서 그랬다라기보다는 일종의 고육지책이죠. 하여튼 지금 이게 제일 큰 골칫거리였는데 때마침 패전에 대한 자세한 전말을 파악하기 위해서 명제국에서 사신이 파견이 돼가지고 조선에 당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광해군은 이번 패전이 부득이한 일이었음을 힘껏 설파를 하는데 주력을 하게 됐다는 거죠. 광해군은 일단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명예, 도덕, 유정 이와 명군이 용감하게 싸우다가 전몰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나름 추모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명군은 이렇게 열심히 싸우다가 다 전사를 했는데 우리 애들이 가가지고 저렇게 덜커덕 항복을 했으니 이거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면서 일단 말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유감을 표명을 했다라는 거죠. 또 이걸 가지고서 광해군이 너무한 거 아니냐, 비정하다. 참, 그러실 건 없는 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서 지금 강홍립을 옹호했다가는 더 큰 오해를 불러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오해를 초기에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냥 먼저 자진 납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처 방법 자체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명예사신은 조선군 지휘부가 투항한 일에 대해서 별다른 문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이제 전투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그 전말을 알기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명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명예, 요동, 경략, 양호에 대한 책임론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양호는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투옥되고 나중에 참수를 당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은 조선군은 열심히 잘 싸웠는데 명군 지휘부가 작전을 잘못 짜가지고 삽질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말아먹은 거다라고 그 점으로 이제 인정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의정, 조정이 또 말하기를 강홍립 등은 원수가 된 몸으로 포로가 됨을 면하지 못하였으므로 온 나라의 신민들을 치고 통분해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고 하니 그러니까 지휘부가 마지막까지 싸우다가 옥세를 한 게 아니라 적군에게 덜커덕 투항했다는 점을 갖다가 이게 사과를 한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하니까 오히려 명예사신이 뭐라고 이제 대답을 하냐면은 차관이 말하기를 천조의 장수가 제대로 지휘하지 못하여 조선의 군병을 패물하게 하였습니다고 하였다 하면서 나름 유감을 표명하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패전이 너네 뭐 조선군 지휘부가 항복했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 명군 지휘부가 제대로 처음부터 작전을 갖다 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난 거다. 너네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하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해서 광해군은 일단 강홍립 투항 사건으로 갖게 될 명제국과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는 성공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명제국은 어떤 인식을 갖게 되냐면요. 조선이 그래도 전란 이후에 사정이 좀 많이 안 좋았잖아요. 전후 복구 사업도 그렇게 원활하게 된 것도 아니었고 물론 여기에 대한 이위 한 50%는 광해군이 무리하게 토목공사 하니라고 그런 거긴 했지만 아무튼 뭐 이제 그런 점들을 명도 모르진 않았다는 거죠. 그런 사정들을.
자, 그래서 이제 조선이 전란 이후에 계속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보내달라고 했을 때 처음엔 좀 징징대는 소리를 했지만 결국에는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리를 지켜서 파병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나름 좀 점수를 높게 쳐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놓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거는요, 원래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갈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해군이 웬만하면 안 보내려고 했는데 그거는 원래 안 되는 얘기였고 사실 갈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거죠. 광해군 입장에서는 마지못해서 보낸 거였는데 명예선 또 그거를 갖다 나름대로 고맙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뭐 광해군의 머릿속까지 명예서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물론 이제 이것도 나름의 명 제국 입장에서는 전략적인 모션이기도 한데 사실 명은 그렇잖아요. 지금 이 판국에 조선마저도 등을 돌려버리면은 이거 위험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확고한 우방이었던 조선이라도 어떻게든 꽉 움켜쥐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조선한테 이런 식으로 위로의 말을 전했던 겁니다. 그거 너네 잘못이 아니라 우리 잘못이었어.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앞으로도 우리 계속 잘 지내보세. 이랬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저 떨어지게 되면서 어쨌든 간에 이제 광해군은 위기를 무사히 넘기게 되었다는 거죠. 비록 명제국과의 문제는 잘 해결했지만 사실 위기는 또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이번 패전을 계기로 명제국의 후금에 대한 공세는 당분간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오히려 이제 후금의 역습을 걱정이 되는 처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서로 이제 공세, 수비가 뒤바뀌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제 후금 입장에서는 찬스를 잡았죠. 자 이 찬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차후 전략 방향을 두고서 약간의 좀 논쟁이 일어납니다. 당시 이제 누라치의 아들 중 하나였던 홍타이지 특히 이번 전투에서 꽤 많은 활약을 보여줬던 아들이었죠. 이 홍타이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런 발언을 해요. 지금 이 기회에 먼저 조선을 쳐가지고 굴복을 시켜서 얘들을 사뿐히 지려 밟아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차후에 명과의 싸움이 유리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타이지는 명 제국과의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장기전을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장기 작전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후방이 안정돼야 된다. 그래서 먼저 조선을 손봐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누라치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만약에 조선을 친다라고 했을 경우에 단기간에 승리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조선이 또 보면은 산세가 험하고 나름 또 이제 조선군도 수비에는 상당히 특화된 군대라는 거죠. 그래서 자칫 잘못해서 조선으로 쳐들어갔다가 장기전으로 휘말리게 되면은 그 틈을 타서 명군이 다시 또 빈집털이를 하러 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거란 같은 경우도 고려하고 전쟁을 할 때 항상 작전 기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장기전 못하고 단기간에 승부를 보려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 왜 그랬겠어요? 장기간 한반도에 군대가 묶여 있게 되면은 송이 역습을 해올 수 있다라고 우려를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당시 후금 입장에서는 명제국뿐만 아니라 몽골 그리고 또 아직 이제 후금의 통치에 반발하는 여타 여진 잔당들 이런 것들도 다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라치는 뭐라고 방책을 정하게 되냐면은 일단 명제국과의 전선에 집중을 하고 조선은 먼저 시비를 걸지 않는 이상 우리가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방책을 세우게 됐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누라치는 조선에 대해서 너네 앞으로 처신 똑바로 해라 라는 그런 나름 경고성 메시지는 전달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선을 지나치게 자극하려고 들진 않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조선은 명제국과 후금 사이에서 이 아슬아슬한 긴장 관계 속에서 가까스로 평화를 유지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현재 후금의 칸인 누라치는 일단 조선에 대해서 유화적인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조선이 예뻐서 그랬다라기보다는 양면 전쟁을 현재 수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은 조선은 건드리지 말자. 그런 주의였다는 거죠. 근데 조선에 대해서 강경책을 주장하는 게 홍타이지였는데 혹시라도 홍타이지가 권력을 장악한다면 조선은 바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조선이 후금에 대해서 잘 처신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후금 측에서도 그런 대남 강경파들이 있고 그 대남 강경파들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조선이 아무리 잘 처신을 하려고 해도 전쟁을 피해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1619년 4월 무렵이 되자 심양까지 퇴각하는 데 성공을 했던
두성부대에 소속된 조선군 포수들, 그야말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죠. 일단 이 포수들이 순차적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후금군의 포로가 되었던 병력 중에서도 또 개별적으로 탈출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병사들도 속속 생환해서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포로를 갖다 돌려받기 위한 협상은 하질 않았냐? 이게 힘들었던 게 후금은 절대 포로들을 돌려보낼 생각이 없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후금은 인구가 지금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농업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포로를 확보하는데 혈안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애지간해서는 돌려보낼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모든 포로들이 이렇게 다 순조롭게 탈출한 것은 아니었고, 또 일부 불운한 포로들, 특히 양반 출신의 경우에는 후금군이 후한을 없애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학살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연례시 기술에 따르면은 어떤 이제 야사 기록이 전해지냐면은 포로들은 이제 딱 소집을 해놓고 전부 이제 손바닥을 보이라고 한 거예요. 손바닥을 보였을 때 손바닥이 거친 사람들은 살려두고 손바닥이 좀 비교적 이제 거칠지 않고 고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싹 다 몰살을 시켰어요. 왜 그러냐면은 후금이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손바닥이 거친 사람들은 대체로 농민 출신들이고 얘네들은 딱히 뭐 이제 존화주의, 중화사상 이런 거에 대해서 별 그렇게 감정이 없는 애들이다. 그에 비해서 손바닥이 고운 사람들은 되게 양반 출신들이고 이 양반 출신들은 중국에 대한 사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얘들은 살려뒀다가는 후환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렸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양반 출신들의 포로들은 싹 다 몰살을 당하게 되고 나머지 포로들도 전부 갈라놔가지고 전부 이제 갈라놔서 각 농가에 분배를 해서 사실상 이제 노예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자, 사료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채찰부사 장만이 치기하기를 포로가 되었다가 도망쳐 돌아온 사람이 각 도를 모두 합하면 1,400여 명인데 그러니까 이제 두성부대에 배속되어 있다가 돌아온 대략 한 400여 명의 병력 말고 추가로 탈출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1,400여 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였다. 이에 앞서 강옥립을 따라 압록강을 건너간 정예 병사가 1만 3천여 명이었는데 투항한 후 장사는 거의 모두 죽임을 당하고 여기서 말하는 장사는 주로 이제 양반 출신들이죠. 군졸은 모두 농민에게 무더기로 나누어 주어 하였으므로 계속 도망하여 돌아왔다. 그러니까 노동 인력으로 이제 쓰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포로들 상당수가 불운한 운명을 맞이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이게 진짜 실용적인 중립 외교냐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런 걸 두고서 실용적인 중립 외교라고 볼 수 있는지는. 자, 이처럼 조선 조정은 이번 패전에 대한 외교적 수습은 어쨌든 봉합을 한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거는 광해군이 나름 수완을 발휘한 게 맞아요. 그래서 광해군이 다 잘못했다는 아니고 나름 잘한 것도 있기는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지만 패전으로 입은 물적 손실, 특히 이 엄청난 병력이 가서 전몰당하고 포로로 잡히고 완전히 공중 분해됐잖아요. 이거는 조선의 노동력이 감소됐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 손실은 상당히 지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가뜩이나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해서 국력이 정말 많이 소진된 상황이었는데 이런 대대적인 원정까지 단행하는 바람에 조선의 국력은 이미 한계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 조선군 원정대는 원정 내내 정말 처참했죠. 제대로 된 보급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보급을 담당한 분호조 참판 윤수겸은 이거 윤수겸이 태업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큰 비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윤수겸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윤수겸이 처벌을 받았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 윤수겸은 또 광해군이 아끼는 광해군 맨이었어요. 바로 조도사로 임명이 됐다는 건데 이 조도사가 뭐냐면은 광해군이 대규모 토목공사를 일으키면서 이 공사에 필요한 재원들을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에 파견한 일종의 이제 감찰관들이 바로 그 조도사였어요. 윤수겸은 바로 이 조도사로 맹활약을 했던 인물이었고 그러니 이제 광해군의 문고리 중 한 명이었죠. 얼마나 광해군이 청해를 했겠어요. 자, 그래서 광해군의 신임을 톡톡히 받았기 때문에 이때 비판을 그렇게 많이 받았고 원래는 이거 책임을 져가지고 처벌을 받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처벌 없이 얼렁뚱땅 넘어가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진짜 광해군 시대 최대의 문제점이었는데, 광해군 시대는 이렇게 제2기간 내내 진행되었던 토목공사가 조선의 국가 재정을 정말 엄청 움켜쥐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해군 제2기간 내내 재정 압박을 받았다는 점. 쉽게 말해서 이거하고 병행해서 국방이나 다른 것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와 관련해서 출세한 사람들, 이런 조도사, 문고리들이 어떠한 폐악질을 벌이고 다녀도 광해군이 적당히 눈 감아주는 그런 문제가 계속 속출했다는 거죠. 이게 악순환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직 기강이 좀 다소 해이해진 모습이 보여지게 됐는데, 사실 이게 광해군 즉위 초반부터 계속 문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 상당히 쇼킹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교과서에서는 언급을 안 하는 사건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의외로 잘 모르는 사건이에요. 그게 뭐였냐면은, 제주 목사 이기빈이 외구 토벌을 조작한 아주 희대의 막장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 시간을 약간 앞으로 돌려서 1612년 2월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이제 광해군 즉위 초반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주 목사 이기빈이 바로 그 전해 11년이죠. 왜구를 대대적으로 토벌을 했다라고 보고를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남해 끝에 동떨어져 있는 데다가 아무래도 이제 왜구들의 주요 이동 루트였기 때문에 왜구들의 공격을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었죠. 그래서 평안도 변경지역, 함경도 변경지역하고 더불어서 조선의 이제 중요한 국경지대 중 하나로 인식이 되고 있었고,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본토에서 지원군 보내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이니까 여기는 인류 지역이에요. 웬만하면 재정을 국방비로 소모를 하게끔 그렇게 이제 배정된 지역이 바로 제주도라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가 나름대로 이제 자체 군사력을 상당히 이제 잘 정비를 해놓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때 이제 이기빈이 외구 선단을 토벌을 했다라고 조정에 보고를 했는데,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수상한 소문이 돈 겁니다. 사실 그때 이기빈이 토벌한 게 외구가 아니었다 카더라. 이게 도대체 뭐냐 하면서 조정이 이제 발칵 뒤집혀가지고 조사에 나서게 되었다는 거죠. 자, 사건의 전말이 어떻게 된 것이었냐? 일단 사례의 내용을 보면 이래요. 전 제주 목사 이기빈과 전 판관 문희연이 작년에 외적을 잡은 일로 공을 논한 장계에 따라 이미 상전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왜구를 토벌했다는 공적을 인정해가지고 조정에서 이미 상을 내린 상태죠. 그런데 그 뒤에 사람들의 말이 자자하여 수상한 소문이 돈 겁니다.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은 모두들 남경 사람들과 안남의 장사치들이 무라를 싣고 표류해 온 것으로 그 배의 제도가 매우 높고 커서 배 하나의 을에 10여 개의 돛을 세운 것이 외구의 배가 아님이 분명하다고 합니다. 왜냐면 외구는 해적선이고 해적선은 특징이 뭐냐면은 히트앤런이잖아요. 빠른 속도로 치고 빠지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체급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상당히 고속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소형 선박들을 많이 애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은 저게 아무리 봐도 외구 선단이라고 보기 힘든 굉장히 대형 화물선 같은 것이 방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남경, 그 다음에 안남의 장사치들이었는데, 여기서 안남은 이제 베트남 일대지만, 이게 또 이제 오키나와 일대 사람들이었다는 설도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쪽 일대의 상인들이 화물을 가득 싣고서 인근 해역을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잠깐 제주도 쪽에 표류를 해온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기빈하고 접선을 하게 된 건데, 이기빈이 이제 처음에 이들을 정중히 대접을 했어요. 근데 막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보자 그만 욕심이 생겼던 거죠. 자, 이어서 보면요. 그런데 이기빈과 문희연 등은 처음에는 예우하면서 여러 날 접대하다가 배에 가득 실은 보화를 보고는 도리어 재물의 욕심이 생겨 끼어다가 모조리 죽이고는 그 무라를 몰수했는데, 무고한 수백 명의 인명을 함께 죽이고서 자취를 없애려고 그 배까지 불태우고서는 끝내는 왜구를 잡았다고 말을 꾸며서 군공을 나열하여 거짓으로 조정해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빈이 그 재물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순간적으로 약탈자로 돌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인들을 급습을 했고 그들을 모두 몰살을 시킨 다음에, 와, 진짜 이쯤 되면 막 나가자는 거죠. 재물을 다 빼앗고 증거인멸을 하려고 그 배들을 불태우는 막장 중에 희대의 막장 행각을 벌였다는 거죠. 아니, 사람이 개념이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무지막지한 짓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조정에 대한 정말 뻔뻔하게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은
제가 왜구들을 토벌을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후 이기빈은 자신이 왜구들을 토벌해서 큰 전공을 세웠다라고 보고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정은 처음에 이 말을 믿고서 포상을 했죠.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이기빈의 이 희대의 막장 행각은 들통이 나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기빈은 결국에는 탄핵을 받아서 북청으로 귀향을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귀향으로 끝날 문제인가요, 여러분들? 이거 좀 너무하잖아요, 이게 상황이. 심지어 뭐 또 어떤 설도 있었냐면은, 이때 당시 이제 그 배 안에 오키나와의 왕자급의 인물이 탑승해 있었다는 그런 설도 있어요. 그 사람도 죽은 거예요. 이건 외교적으로도 엄청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런 희대의 막장 행각을 벌인 이 마카파 두목, 이기빈. 그런데 고작 받은 처벌이라는 것이 변경 지역으로 귀향을 가는 선에서 끝이 났다는 겁니다. 왜 그랬냐? 이기빈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해서 제주 목사까지 올라갔냐면은, 일단 이 아저씨가 정말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만큼 로비 능력도 참 특출났었는데, 광해군한테 많은 예물을 바치고서 환심을 사서 제주 목사 자리까지 출세한 인물이었죠. 다만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광해군한테 예물을 바쳤다. 그럼 광해군이 뇌물을 받아먹었네? 그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왕한테 뇌물이 없습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현대의 대통령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명목상 조선에는 모든 것은 다 왕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료들은 왕한테 예물을 바쳐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게 공납이죠. 근데 예물 바치는 행위 자체는 원래 크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예물을 과도하게 오버해서 바치는 경우, 그리고 그 덕으로 출세를 했다. 이거는 조금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닌데 이것도 사람들이 봤을 때 시선이 곱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광해군의 환심을 사가지고 이렇게 이제 출세한 인물인데, 광해군은 세자 시절의 그 충격적인 트라우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성격이 다 버려졌거든요. 이게 좀 비극적이에요.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 강력한 왕권에 집착이 강했던 인물이고, 자신의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예물을 받는다는 것도요, 사실 광해군이 돈을 발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광해군은 엄밀히 말하면은 재물이나 사치하고는 좀 거리는 있었어요. 그거는 연산군하고 확실히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광해군을 폭군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이 문제가 있었던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강력한 왕권에 집착을 했고, 그래서 예물을 받는 행동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거죠. 그게 자신의 권위를 올려준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물을 바치는 사람들을 상당히 총애를 해가지고 자신의 문고리를 삼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광해군이 이기빈을 상당히 총애했기 때문에 이기빈은 사형을 받지는 않고서 그냥 변경지역으로 유배를 가는 선에서 끝나고, 그나마도 오래 안 가요. 한 7년 있었나? 뭐 7년이면은 자기는 또 오래 있었다고 생각했겠네요. 그죠? 하여튼 7년 기양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또 무려 평안도 순변사로 복직이 되는 엄청난 특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광해군은 자신의 취약한 정통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왕권을 내세우는데 골몰을 했고, 이로 인해서 광해군의 뜻에 야합하는 불순한 무리들, 대표적으로 이때 폐악질 제일 많이 벌였던 게 북인의 거두였던 이첨이었죠. 이런 불순한 무리들이 문고리를 형성을 해가지고 끊임없이 사고를 치고도 광해군한테 실드를 받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체제다 보니까 광해군이 나름 유연하게 외교적 대처 능력을 보였다 하더라도 국가 내부 기강은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제사회 분위기가 명제국과 후금 사이에서 사생결단, 그야말로 이제 라그나로크가 오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선이 어떻게 앞으로 방책을 짜야 되는가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일단 지금의 위기만을 넘기고 보자는 식의 그런 미봉책만 계속 남발을 했던 것이 광해군 시대의 제일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해군이 자신의 그 특출난 외교적 감각을 조금 더 이제 크게 내다보고 국가를 위해서 좀 더 대승적으로 쓰지 않고 현재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급급하는 형식으로 사용을 했다는 게, 그게 제일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은 광해군이 세자 시절을 겪었던 정말 충격적인 경험들이 한몫했고,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였던 선조의 잘못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선조 잘못 60%, 광해군 본인 문제 40%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조선 입장에서 비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조선은요, 이때 당시 여전히 무슨 트라우마가 또 있냐면은 임진왜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일본에서는 도쿠가 이에야스가 패권을 장악하고서 나름 안정기를 접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당시 일본은 어떤 상태였나? 자, 이거하고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빅매치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잠깐 일본 쪽으로 넘어가서 일본 이야기를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